2차 하락을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수요자들이 살려는 마음이 없거나 그런 경향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라고. 유튜브 보면 이제 교수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제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건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찾는다라는 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돼서 찾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교수님 보셨을 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고,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연초에 정부에서 이제 활성화 정책이 강력하게 나왔죠. 13 대책이었나요? 네, 13이죠. 네. 물론 뭐 작년에 이미 기본적인 틀은 다 잡아서 발표를 했고 시행의 개념을 갖다 1월 3일날 이제 강력하게 던졌죠. 네. 또 둔촌주공의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주는데 그렇죠. 그 하나만 볼 것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그게 해당이 되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좀 컸고요. 거기다 이제 특례보금자료는 또 따로 나왔고 전세 대출을 또 소리 없이 많이 풀어줬습니다.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유주택자까지 전세 대출 확대하다 보니까 실수에다가 가수요까지 이제 가세하는 시장이 됐고요. 청약 시장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났잖아요. 불난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13 대책 중에 그 여러 가지 투자 환경 좋은 상태에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력 있는 사람들이든 또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자 이런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가세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까지는 좀 청약시장이 좀 불탈 것 같고요. 물론 지방은 좀 약합니다. 한 50%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쭉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가 저번 달부터 약간의 이제 다른 신호들이 많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요? 네네. 어떤 신호? 그러니까 지금 8월에, 말씀하신 거는 7월까지는 어쨌든 상승했다라는 거고. 네, 거의 뭐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도로 상승 회복을 해왔고 7월 말 기준으로 7월 말 거래량 기준으로는 6월에 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거래량이. 그러면서 또 한 3주 전부터는 매매 가격 지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둔화되기 시작하는 신호들이 나타났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2차 하락을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그동안의 뭐 역사나 데이터를 봐도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일단 정치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매매 수급 지수나 또 심리 지수, 또 거래량도 또 멈췄고 그래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이게 주간 동향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이제 보시면 2023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오르던 추세가 계속 쭉 오는데 이 지점에 다다른 게 이제 8월이에요. 8월 20일. 근데 요때 한번 살짝 꺾였을 때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 좀 얕잖아요, 여기가 상승폭이. 여기 이 밑에는 또 더 급합니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꺾이는 게 약간 길어요. 예전보다. 여기 보시면 짧잖아요. 여기 짧잖아요. 짧은데 조금 길어졌는데 방향성이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모습을 보면 시장이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내려갔다 이러면 이제 힘이 꺾이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전국이 다 똑같아요. 이제 서울, 강북 14시, 강남 6개 광역시가 똑같은 양태를 보여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다 매물량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무슨 변화가 오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매물 추이도 보면 매물이 갑자기 많이 듭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드디어 서울 아파트가 역대 사상 최대인 7만 건을 돌파했다라고 저도 개인 유튜브에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런지 불과 2, 3주 만에 3천 개가 늘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정체분이라 그랬잖아요. 거래량은 정체인데 매물이 늘고 있다.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3천에서 4천대 지금 유지하는데 팔리는 것만큼 쭉쭉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조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조금 한번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어쨌든 집값 매매가가 바닥 찍고 어쨌든 올라온 건 맞지만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보시는 입장인 네, 저는 그렇게 보죠. 거의 뭐 99%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니까 1%는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30년 부동산인데 뭐 어릴 때는 뭐 지식이 좀 없었고 제 경험상 보니까 이거는 힘이 데드캣 바운스의 정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추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민스키 그 모브먼트라고 아실 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 금융 불안정성론에 대한 걸 쓰신 분인데, 그래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게 이제 이 5단계인데요. 딱 보면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죠. 여기 보시면 프로피트 테이킹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5단계거든요. 버블 붕괴될 때. 네. 그러면 이게 프로피트 테이킹이라는 게 이제 수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완 때, 우리. 영끌완 때 쭉 빠져나가고 사시는 분들 따라 들어왔잖아요. 네. 그쵸? 그때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점을 지난 다음에서 단계는 2단계라고 이분들은 5단계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위에 세 개 써놨는데 보시면, 해지금융, 투기금융, 폰지금융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쉽게 이 양반이 이제 공부를 뭐 저보다 죽을 때까지 이거만 하신 거니까, 이거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한 중에 이건 5단계인데, 민스키 5단계라고 하는데, 3단계로 다시 또 정리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해지금융, 투기금융, 폰지금융이에요. 폰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해지금융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산 관리를 갖다가 위험 회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해지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입자 형태로 세 개를 나누는데 3단계로 나누면 해지, 투기, 폰지인데 폰지 위에는 무조건 이제 정리, 버블의 어떤 패닉이 온다라고 이분이 여러 데이터를 놓고 책을 썼죠. 두꺼운 책인데 요점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해지 금융은 원금을 갚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해지니까. 그럼 이제 투기 금융은 뭐냐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보고 쫓아드는 차입을 하는데 원금을 갚을 경우에는 빚을 냈으니까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바로 갚지 못하잖아요. 해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빌려도 이쪽 거를 괜도로 끼울 수가 있는데 투기금융일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거죠. 원금은 회복할 수 있으나 갚을 수 있지만 좀 무리가 따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투기금융인데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면 뭐 갑자기 집을 사셨는데 이게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돼서 투잡, 쓰리잡 뛴다. 이게 이제 투기금융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폰지예요. 폰지가 뭐냐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크게 이제 지금 나오는 뭐 임차권 등기나 영끌 물건들 파산을 이 현상이 나타나면 차입자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이거죠. 그럼 그 단계부터는 한번 정리가 되고 간다는 게 이 사람이 찾아낸 이론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딱 여기거든요. 폰지 상태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 느꼈던 거 아니에요. 뭐 영끌 물건들 나오고 임차권 등기 물건이 지금 작년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비해서 서울은 10배 정도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늘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역전세 전환, 전세 반환 보증 대출 그거를 좀 지원해줘서 좀 낫긴 한데, 나도 여전히 한 9배, 8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들은 경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주인이 동의를 받아야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라면 이제 임차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법원에. 그러면 등기가 돼야지 경매 신청을 하는데 등기를 하는 조건이 뭐냐면 주인이 그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보내요, 법원에서. 네, 맞아. 받은 사인을 하는 순간 이제 받았다고 우체국 직원이 이제 연락을 주면 등기 들어가서 경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인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주인들이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서. 그걸 보고 이제 작년에 이미 그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시행령 이런 거 고쳐가지고 올 3월부터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역전세랑 맞물리면서 임차권 등기 물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저거랑 비슷한 거죠.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가 왔다는 단계라고 시장 상황을 좀 미리 예측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또 교수님 다른 영상 찾아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교수님은 영끌2로 보고 있다고요? 기존 어떤 의미죠? 우리 뭐 역사에서 배우니까요. 지금 사시는 분들의 이제 성향 100% 데이터를 안 나는데요. 추위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손님들 거래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 좀 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패턴이 어떠냐면 요즘에 요번에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많대요. 갈아타기.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는데 내렸지만 회복했잖아요. 회복한 김에 비교를 해가지고 덜 오른 데가 있는데 그게 더 상급지다. 그러면 빨리 털고 가는 거예요. 양도세도 비과세니까. 지금 타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대요. 그분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봄부터 엄청 많이 왔대요. 그때 뭐냐면 강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맞죠. 많이 떨어졌죠. 다른 지역에서 덜 떨어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호환 비율이 좋으면 바로 옮겨가는 스마트한 그 분들이 많이 움직였대요, 초에. 그리고 특례보금자 이런 붙어줬잖아요. 붙어줬는데 그게 약간 소진돼 가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이 약간 정체되니까 수요가 이제 줄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변한 상태인데, 그 지금 사시는 분들이 특례보금자 이런 산 분들 그 평균 평균인데 그거는. 근데 대부분이 금액이 저는 평균이 한도 뭐 5억 이렇게 했으니까 한 4, 5억은 다 받을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라 다 2억 5천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거래된 아파트들의 50에서 60%가 60 이하가 많아요. 작은 평수. 그러니까 금액대로 보면 서울이 뭐 3, 4, 5, 6, 7, 8억 이때가 제일 많은 거예요. 60% 정도가. 그리고 3, 40%의 이제 85제곱 이상이 그 이후에 한 3, 4월 이후부터 좀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그게 꼭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장이 실수요자에다가 약간의 이득을 취했던 아까 그분들이 들어왔고, 그럼 실수요자가 더 안 늘어나면 수요는 일단 어느 정도 약간 공백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특례보금자리는 대출 40조로 인한 효과랑 이 돈도 이제 어쨌든 다 소진되면 네. 이제 방금 전에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영골투 하신 분들이 사셔가지고 갈아타기 하신 분들도 매입을 한 후에 2, 3년 뒤에 팔 생각을 하고 계신데 2, 3년 뒤에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갈아타면서 또 팔 수도 있잖아요. 다음 패를 위해서. 근데 그 부분하고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풀어주는 거,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런 부분으로 가니까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앞서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요새 아까 영골투 그게 미분양 아파트들 있잖아요. 요즘 소진 많이 됐거든요. 요새 붐이 불었어요. 시장에서. 어떤 붐이 불었냐면 야 나도 사돈 요새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푹 내려갔던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 같은데 미분양 아파트가 푹 내려가가지고 뭐 마이너스 P 막 1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서 그냥 뭐 계약금 진짜 몇 천이면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그때는 계약을 했는데 그새 인력 오르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 전매가 되니까 이거 활용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금 붐이 일어나면서 조금 소진되면서 산 사람이 산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영콜 완때가 똑같아요. 야 지금 갭 투자하면 돈 벌어. 그 친구들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 상담에도 그게 꽤 올라와요. 친구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벌써 5천을 투자했는데 뭐 1억이 올라서 200%가 된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면 팔기만 하면 200% 맞잖아요. 그 훅하죠. 이 어려운 시장에. 그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 따라가야 되나 이게 이제 영끌 완때하고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올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량 중에 63%가 3040이 샀습니다. 아, 진짜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63.66인가 5%인가 그래요. 사실 집을 사기는 좀 힘든 세대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영골2랑 지금의 어떤 그런 분위기랑 이게 다 녹아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근데 그러면 뒤에 수요가 이제 안 따라준다 그럴 때는 당연히 약간 공백기가 오겠죠? 그래서 영골2 현상이 시장에 벌어질 것 같고, 그런 추세가 저는 이제 시작이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2006년부터네요. 네, 2009년도 이제 여기 때가 이제 활성화 저를 거의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거래량 올라간 게 좀 크잖아요. 9,000대까지 가고 바로 올라갑니다. 5,000, 8,000, 9,000.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잠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조정한 구면. 그리고 이거 버티다가 올려 붙이려고 애를 쓰는데 못 버티면 이제 쭉 내려오죠. 빠지죠. 근데 지금 서울은 이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경기도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쭉 치고 올라갔어요. 쭉 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꺾였어요 지금. 두 번이나. 서울은 인제고.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8월에 아마 그 우리 이번에 50년 주담대 풀었잖아요. 그 물량이 붙어서 잠깐 올라가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보이죠? 왜? 그전에도 똑같거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치고 간 것 같다. 결국 못 견디고. 이때의 부동산 대책과 지금 대책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93% 똑같아요. 대책이. 상황은 똑같은데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 외부 위기였고 지금은 우린 터지진 않았는데 위기라는 느낌이 이제 팽배한 상태고 금리 인상. 그런 조금 다른 환경은 있지만 유사한 상태, 푹 떨어진 데서 정부에서 활성화 대책을 던졌고 그 효과의 농도가 분명히 지금은 예전보다 기울기를 보시면 약해요. 약하고 이런 거래량도 못 받쳐주는 걸 봤을 때는 결론은 그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수요자들이
살려는 마음이 없거나 네.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향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주셔서 방금 PPT에서 잠깐 봤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대기업 부부가 10년 이래도 집을 못 산다고요. 못 사죠. 그거 제가 그래서 또 우리 사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10년, 20년 전에도 원래 집은 사기가 어려웠다. 아니죠. 그때는 10년 대기업 분들이 집을 보면 샀어요. 그 정확하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집은 이제 그분이 뉘앙스는 집은 언제나 비쌌고 원래 사기 그거는 힘든 이제 거였다. 저 갭 투자하셔가지고 집 팔아야 되시는 분이 하는 얘기고 우리 저 김 작가 네. TV에 나와서 제가 얘기한 것좀 팩트로 정확히 아, 그렇죠. 팩트 말씀해 대충 주세요. 루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시면 이게 그림인데요. 1위가 SK에너지 1억 3,200 평균 연봉이에요. 1억 3,200 쭉 하면 1억대예요 다. 평균 연봉. 포스코 가면 한 9,700.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1억 받으시는 분들이 실수령액이 있어요. 660? 네네.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따지면 아시죠? 그죠? 김 작가님도. 그러니까 30%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이 평균인데 지금 10년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연봉 10년이 못 산다. 초봉은 얼마예요? 초봉은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초봉 제가 5천? 이게 또 가져왔거든요. 4천? 네. 이게 이제 요거 대기업 여기 SDI예요. 10등, 11등짜리 1억 1천 평균. SDI 1억 1,000이라고요? SDI 연봉 평균이 아, 평균 연봉인데 그러면 이제 10년 차를 볼게요. 네네. 대기업 연봉 10년도 서울 집 못 산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잖아요. 보면 초봉이에요. 주임 대리 초봉까지가 5천대예요. 그리고 이 과장까지 가면 6,355. 차장 가야 7,600이에요. 그러면 10년 돼서 차장 다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더 대충 해야죠. 7천 보면 되겠죠. 이 연봉에서 평균 연봉을 갉아먹는 게 뭐냐면 임원들 연봉이에요. 그렇죠. 몇십억씩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기업이 다 1억 받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8, 9천대 받는구나. 1억 의미가 또 아시겠지만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가야 돼요. 임원 중에서도 사실 일부러 이사 8, 9천 받아요. 이런 일부러. 뭐 전무 이 정도 급 돼야지 그렇죠. 10억이 넘어가지. 아, 이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상무는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또 맞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기업 못 산다는 건 우리 젊은 분들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700만 원 모으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7천. 그럼 쓰는 건 없나요? 쓰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라면 20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2,500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막 일을 악물고 살면 5천 모으겠죠? 10년 모으면 얼마예요? 5천 모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10년은 5억이잖아요. 엄청 훌륭한 거죠. 집을 어떻게 사요? 대출 안 받고는 못 사는데 그 대출 액수도 한두 푼이에요. 서울 집값 지금 다 12억, 15억 가는데 그러니까 못 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까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5억도 못 모으죠. 맞벌이면. 그러니까 맞벌이면 그나마 나은 거죠. 맞벌이도 계산해볼까? 10년 차? 7천인데 그럼 맞벌이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쓸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연봉 7천인데 세금 빼면 한 5,500 잡고 둘이 5,500 하면 1억 천 정도 돈이 딱 들어와요. 그럼 1년에 쓰는 돈은 얼마? 한 300 쓰겠죠. 한 7천 모으겠네. 그럼 10년 모으면 7억. 7억. 애기 있으면 6억. 빚은 차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 집값이 너무 높은 거예요. 3, 4억이나 5, 6억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출 4%짜리 껴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못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연봉이 3천이라도 대출 90%면 아무나 사죠. 이 대기업이 이제 10년 연봉으로 못 산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기 돈은 죽어도 못 사고 그 얘기가 PIR 줄 수 있잖아요. 네.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대기업 분들이 이 정도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서울 PIR이 너무 높은 거죠. 지금 몇이죠? 18까지 찍었다 아마 지금 한 16 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그게 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12 정도 돼야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요. 이 높은 집값을 대출해준다? 이거 젊은이들한테 매기는 거 아닌가요? 집값을 싸게 해줘서 대출을 덜 받고 사게 해주는 게 더 국가의 어떤 모습이지. 요즘 대출 막 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혹시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끌완태처럼 이게 지금 엉킨 시장이에요. 혼동스럽죠. 그래서 거래량이 쭉 못 받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집값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이제 거래량이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기 못 때문에 받쳐주고. 예.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거래량만으로 소득이 줍니다. 소득이 줄어든다. 네. 우리가 기본 뭐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모르겠는데 경제가 막 발전해서 소득이 늘고 그 소득이 국가가 는 것 말고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이 이제 국민들이 늘어요. 느는데 그 국민들 중에 뭐 일부 상위층만 벌면 안 되고 분배가 잘 될 때. 근데 거기다 인구까지 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죠. 올라야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구는 멈췄죠. 그게 기본 요소예요. 그리고 저성장이 되고 있고. 네, 그 요인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요.
상승할 여력이 정부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일단 조정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 요인 중에 가격 기준이 있어요. 임계점. 그걸 넘어서면 못 버티는 거죠. 지금 소득이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네네.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국 금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네. 자금 조달이 우리를 돈 빌려주는 사람보다 더 이자를 준다는 미국에 빌려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우리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우리 돈의 가치가 약간씩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으면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수입물가가.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럼 제가 월급이 3% 늘었어요. 네. 근데 물가가 10% 올랐으면 마이너스 7%네요? 근데 그게 지금 저번 달에 벌어졌잖아요. 저번 달에 실질 소득조차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네. 세금 빼고 뭐 이렇게. 그게 0.8로 줄었어요. 이제 막 꺾인 거죠. 꺾였는데 실질 소득, 물가 상승률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3.9%에 전 국민 소비가 줄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보면 1층에 상가들, 임대들 이제 붙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그럼 소득이 주는데 집값이 지금 회복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면 살려는 여력이 약해지겠죠. 네.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네. 다른 조건이 괜찮을 때 집값이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할 때 제가 지금의 힘이 약하고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 올라간 거는 정부의 인위적인 공개 조작 정책으로 대출 확대 이런 걸로 받쳤을 뿐이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 펀더멘탈에서 소득이 늘고 인구가 늘면서 공급량 순환 사이클이 2, 3년 걸리잖아요. 그 텀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폰지의 상태로 따라간 거지. 그래서 영쿨트라고 말씀드린 거고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